자, 그러면 책을 완전히 덮으셨다가 표지 포함해서 2장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표지 포함해서 2장 넘겨보시면 이 책의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 목차에서 우리는 부동산학 개론만 보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학 개론을 제가 그 입문 과정에서는 총 3개 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편 부동산학 총론, 2편 부동산학 강론, 3편 감정평가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목차들을 집에 가서 한번 그 빈종에다가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반에 가면 어떤 걸 이제 아실 수가 있냐면 자꾸 틀리는 부분들만 반복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파트에서 취약하고 어떤 부분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려면 목차에 대한 기본 개념의 이해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목차에서 각각 몇 문항씩이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니까 한번 개괄적으로 우리 목차에서 몇 문항 정도 출제가 될지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편 부동산학 총론은 한 2-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옆에다가 2문항에서 3문항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1편 부동산학 총론은 2문항에서 3문항. 오늘 하는 부분이고 상당히 간단한 부분이에요. 간단한 부분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2편의 부동산학 강론. 강론은 약 한 30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30개라고 적어두시고 그럼 얘는 그냥 30개라고 적어서는 안 되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 각각 장별로 몇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장에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이 나오는데 수요 공급 이론은 한 3문항에서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3개에서 4개. 물론 올해는 5개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3-4문항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장 부동산 경기 변동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는 한 문항이 가볍게 출제가 됩니다. 가볍게. 3장 부동산 시장론 한 5개 정도 나옵니다. 5개. 문항수가 많죠. 예. 4장 부동산 정책론 여기도 한 4-5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4문항에서 5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5장 부동산 투자론 얘는 5문항 이상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5문항 이상. 올해는 7개 나왔고요. 많이 나올 때는 8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5개 그 이상이 출제가 될 수 있는 파트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7장 금융론 여기서도 한 5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5개. 금융론 매년 한 5개 정도. 7장의 관리 개발론 여기서도 한 3문항에서 4문항 정도로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3문항에서 4문항.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편 제3편 감정평가론은 6문항에서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될 거예요. 6개에서 7개 정도.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면 우리 부동산학 개론을 총 3개 편으로 나누었습니다. 그죠? 먼저 총론에서 1편에 있는 총론에서 한 2-3개 2편의 강론에서 한 30문제 정도 3편의 감정평가론에서 6문항에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특히 강론은 세부 장별로 제목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요공급이론 한 3-4개 그죠? 그 다음에 경기변동은 1개 정도 시장론도 한 5개 그 다음에 정책론 한 4-5개 투자론 5개 이상 많이 나올 때 8개까지 금융론도 한 5개 개발관리론도 한 3-4개 정도 그렇게 출제가 될 거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세부 제목을 한번 쭉 써보세요. 처음에는 그 공부도 더 좋은 공부거든요. 제목을 한번 써보시고 여기서 대략적으로 한 몇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될 건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페이지를 2장을 더 넘기셔서 6쪽 부동산학 총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학 총론. 오늘은 첫날이니까 진도를 너무 많이 뺀다라는 느낌보다는 제 수업 방식과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진도를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업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페이지는 6쪽을 펴놓으시고요. 수업 방법. 수업 방법은 일단 제가 판서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판서를 쭉 할 거예요. 이렇게 쭉 진행할 겁니다. 판서를 통해서 수업을 쭉 진행하는데 이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노트를 준비하지 마세요. 노트를 준비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필기를 하지 마세요. 필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그러니까 제가 판서하는 내용은 적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 적을 필요도 없고 노트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개론은 다른 과목은 다른 과목별로 교수님들 스타일에 맞게 가시면 되고요. 교재 한 권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교재 한 권으로. 그러니까 노트가 밑에 안 깔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수험서는 단권화가 좋아요. 단권화. 그러니까 한 권에 모든 게 있는 게 좋지. 노트 따로, 그다음에 교재 따로 이렇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자격시험 공부하는 수험생들 중에 그게 참 있더라고요. 수험생마다 특징이 있어요.
공부하는 수험생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수험생들, 뭐 주택관리사 공부하는 수험생들, 이게 자격시험마다 수험생들 특징이 있는데, 제가 관찰해 본 결과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이 그 도서관 같은데, 주말에 같은데 도서관 가보면요. 주말에 도서관 가세요? 한 번씩 가보세요, 도서관도. 도서관도 가보시면.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람실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앉아있는데,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준비하는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의 준비물이 제일 많아요. 준비물이. 엄청 많아요, 준비물이. 난 멀리서 봐도 저 사람 뭐 공부하는지 알아요, 내가. 일단 뭐, 방석 깔고요. 쿠션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커피 믹스도 준비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교재 펴고, 노트 펴고, 뭐도 펴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30분 걸려요. 세팅하는데. 공부하는 조건을 세팅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요. 그냥 부동산학개론을 공부하고 싶어. 그럼 부동산학개론 책 한 권 딱 꺼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모든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물 없이. 그리고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 같은 걸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투리 시간. 정말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죠? 출퇴근하는 시간. 그러니까 학원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우리가 수험생이기 이전에 그냥 일반인 생활로 돌아갔다면, 그죠? 그냥 의미 없이 보냈던 시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을 모으면 여러분들이 정작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공부해봐야 그게 크게 오래 뭐 많은 걸 또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투리 시간.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트 만들고 교재 만들고 뭐 그래버리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재는 단거나. 그래서 노트 필요 없고 필기할 필요 없다. 판서드 내용. 그러면 교재 정리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내가 할게요, 내가.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제가, 교재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밑줄을 긋거나 자기 마음대로 체크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마음대로. 제가 동그라미 하라는 거 동그라미 하고, 네모 하라는 거 네모 하고, 내가 밑줄 거라는 거 밑줄 걷고, 내가 별표라는 거 별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은 전부 다 교재가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물론 그렇지만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기 밑줄이 그어져야 돼. 근데 밑줄 안 긋고 있어. 보고 있으면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찝찝해 죽겠어요. 찝찝해. 정말 찝찝해요.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저기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밑줄 안 긋고 있어. 그걸 내가 위에서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막 찝찝해 죽겠어요. 막. 근데 그보다 더 찝찝한 게 뭐냐면요. 저기 밑줄을 긋지 말아야 되는데 밑줄을 긋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막 하루 종일 입맛도 없고, 진짜 그래요. 잠도 잘 안 오고 막 악몽도 꾸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깨어나고 막 식은땀 흘리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학원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동영상을 들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밑줄 걸으면 밑줄 걷고, 제가 별표라면 별표하고, 제가 이 부분 동그라미라면 동그라미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부탁드리건데 임의로 자기 혼자 별표한다거나 밑줄 걷거나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 하고 싶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요. 내가 진짜 나왔거든. 그래서 작년 시험에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별표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뭐 별표를 쳐요. 안 찝찝하겠냐고. 내가 그 별표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별이 있어야 될 자리에 별이 있어야 되는데 별이 없어도 될 자리에 별이 있고 막 그래버리면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연달아 그게 두 번 나오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습니다 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막 자기 나름대로 작년에 나왔어. 작년에 나왔구나 막 해서 별표해버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법칙을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방법은 제가 판서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거는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들어주셨다가 대신 제가 마지막에 교재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교재 정리는. 그러니까 교재당은 정리를 제가 할 테니까 제가 수업하는 내용은 한 개도 안 받아 적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근데 간혹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는 적어야지만 어떤 직성이 풀린다는 분들이 계세요. 안 적고 공부하는 건 자기가 그동안 수험 공부하는 학창시절에도 그랬고 그런 분들은 적으셔도 괜찮아요. 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간혹 적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는 적고 싶은데 막 적고 싶어 죽겠는데 적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내가 돌아섰을 때 적다가 다시 돌아서니까 막 깜짝 놀라면서 연필을 던져버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까지 수업을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하면 1년 동안 너무 수험생은 힘드니까 적어도 되긴 되는데
안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겁니다. 굳이 적고 싶다면 말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봤는데 그런 사람도 제가 못 적게 해봤어요. 안 적으셔도 되니까 내가 교재 정리해 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적지 마세요. 그래도 굳이 적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저한테 뭐 이렇게 음료수 사들고 와서 쌤 저 제발 좀 적게 해주세요. 막 안 적으니까 불안해서 손이 떨리고 미치겠어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적으셔도 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필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필기하고 싶으시면 눈치 보면서 필기 못할 필요는 없고 하셔도 된다. 하셔도 된다. 나랑 눈이 마주쳐도 깜짝 놀라지 않아도 된다. 적던 거 맞아 적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럼 수업 진행 처음으로 시작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배우시는 과목은 이제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이고요. 그럼 부동산학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부동산학이 어떤 과목이냐. 물론,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부동산학은 시험 나오진 않습니다. 부동산학이 뭔지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1년 동안 배우시는 과목이 부동산학인데, 부동산학이 뭔지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리얼 이스테이트. 리얼 이스테이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1년 동안 배우는 부동산이란 단어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니까 리얼 이스테이트 이걸 부동산이라 그래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얼이라는 단어는 이제 진짜 뭐 정말 그런 뜻인데요. 이게 어원이 리갈에 있대요. 리갈. 리얼의 어원이 리갈이랍니다. 리갈이 어떤 뜻이냐면 구강의 그런 뜻이에요. 구강의. 이스테이트는 자산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갈이라는 단어는 법률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법률적인. 그러니까 이게 L이 나오면 법률적인 뭐 그런 단어고 R이 나오면 구강의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리갈 그러니까 구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봉건 사회에서는 부동산이라는 놈이 전부 다 구강거였습니다. 그죠? 구강거. 구강이 봉건 영주들한테 이제 토지를 배분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토지가 전부 다 구강거였다는 것에서 유래된 리걸 에스테이트에서 유래된 리얼 에스테이트가 부동산입니다. 그럼 이걸 부동산학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부동산학은 대문자로 리얼 이스테이트 하시면 됩니다. 이스테이트. 그러니까 소문자 리얼 이스테이트는 부동산이고요. 대문자 리얼 이스테이트는 부동산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이라는 영어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대문자는 부동산학, 소문자는 그냥 부동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부동산학의 역사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역사입니다. 우리 일반 4년제 대학에 가시면요. 4년제 대학에 가시면 뭐 경제학과, 그죠? 영문학과, 뭐 건축공학과, 전자공학과, 수학과 이런 과목이 없는 개설되지 않은 그런 대학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학과는요. 이게 학과가 개설된 대학보다는 개설되지 않은 대학이 더 많습니다. 뭐 이유는 역사가 상당히 짧아요. 부동산학의 역사가. 부동산학의 역사는 이제 겨우 4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970년에 처음으로 정립된 학문입니다. 그전까지는 우리나라에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우 역사가 한 43년, 44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역사를 가진 학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학과로 가장 유명한 대학이 2호선 건국대입니다. 건국대, 네, 건대.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발상지입니다. 건대. 아직까지도 이제 부동산학과로 가장 유명한 대학이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에 이제 김영진 교수님이 처음으로 정립하신 학문이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김영진 교수님 지금은 이제 작고하고 안 계시는데 김영진 교수님이 1970년에 부동산과 관계가 되는 여러 가지 학문들을 짬뽕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학문이 바로 부동산학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역사는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메카, 발상지는 건대다.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아버지는 김영진 교수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김영진 교수님이 우리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하시냐면 부동산학은 이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세요. 종합응용과학이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김영진 교수님의 정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진 교수님은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과연 종합이란 말은 무엇일까? 종합이란 말은 짬뽕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70년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부동산은 존재했었거든요. 그 부동산을 다루는 학문이 없었을 뿐이지. 그럼 그전에는 부동산학이 우리나라에 1970년에 처음 생기기 전에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공부했겠느냐. 부동산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학문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학문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들과 관계가 있느냐. 자, 부동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토지 요렇게 있고 건물 요렇게 있고 이런 그림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럼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부동산학은 건축학 또는 토목학의 뒷받침을 받아야 됩니다. 뭐 건축학, 토목학, 공학 이런 것들 부동산학과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이유가 뭘까? 짓는 이유는 수익의 극대화입니다. 수익의 극대화. 수익의 극대화.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자의 목적을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전제를 깔아버립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학문이다.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내내 우리는 수익 극대화, 수익 극대화 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밥 먹고 이렇게 애들 보내고 나와서 수업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쌤 저는 자아 발견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은 수익의 극대화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이나 또는 경영학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경제, 경영, 회계 이런 것들. 아니 그렇다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건물을 이까지 짓지 말고 더 높이 지으면 임대 공간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 텐데 왜 얘는 건물을 여기까지밖에 못 지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여기까지밖에 못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거라도 우리는 용적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넓게 지으면 되는데 왜 더 넓게 못 지었느냐? 요거는 건폐율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원튼 원하지 않든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우리는 공법이라 그래요. 공법. 공법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이제 국가와 개인의 수직적 법률 관계를 다루는 학문을 공법이라 그래요. 국가와 개인의 수직적 법률 관계. 주로 학문의 대표 내용이 규제입니다. 규제. 정부가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제한을 가하고 규제를 가하는 걸 공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입니다. 갑이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 필요하냐면 2억이 필요해요. 은행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저기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뭐를 원하고 있냐면 자금의 제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돈을 절대로 그냥 빌려주는 경우가 없어요. 2억을. 그러면 자, 빌려줄 테니까 너 부동산 담보로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걸 우리는 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갑의 부동산을 저당을 설정하고요. 저당권을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때 이 저당권은 얘와 얘 사이에서 성립되는 법률관계고요. 우리는 이것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사법은 이제 국가와 개인 간의 수직적 법률관계를 다루는 게 아니고 개인과 개인 간의 사인과 사인 간의 어떤 수평적 법률관계를 다루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민법에서 뭐 저당권, 그죠?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법적인 요소입니다. 자,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건 부동산학과 관계되는 학문들이었습니다. 일단 토지 위에 건물 지어야 되니까 건축, 토목학. 토지 위에 건물 짓는 이유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거니까 경제, 경영, 회계학. 그다음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더 높게 지으면 되는데 더 높게 짓지 못하고 더 넓게 짓지 못하는 이유는 공법.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수많은 법률 관계가 맺어지니까 사법 이런 것들입니다. 요걸 갖다가 카테고리 3개로 제가 묶어드릴게요. 자, 건축학, 토목학은 기술적 측면이라 그래요. 기술적 측면. 경제학, 경영학은 경제적 측면이라 그래요. 공법, 사법은 법률적 측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법경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경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법경기. 안 따라하시면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게요. 좋게 얘기할 때 한번 따라해요. 법경기. 이 법경기 요 3대 측면을 짬뽕시켜서 만든 학문이 부동산학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학과 관계되는 학문은 공법, 사법 이런 거.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학과 관계되는 것은 경제, 경영, 회계 이런 거. 기술적 측면에서 부동산학과 관계되는 건 토목, 건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짬뽕시켜서 만든 학문이고 이 짬뽕시키는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합 개념. 앞으로 제가 복합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3대 측면을 딱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 3대 측면이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이 됩니다. 근데 이 3대 측면을 2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술적 측면은 우리가 유형이라고 하고요. 법률과 경제적 측면은 무형이라 그래요. 자, 무형과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눈으로. 자, 제가 눈을 그릴게요. 이 눈이에요. 예.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 즉, 그러니까 형체가 있는 건 유형이고,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거. 형체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무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률이라든지 경제라든지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무형이에요. 근데 기술의 발달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의 무언가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법경기는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률과 경제를 묶어서 무형, 기술적 측면을 유형, 그래서 유무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여기까지. 자,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학문입니까? 그러면 김영진 교수님은 종합응용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종합인데 종합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를 종합했는데 3대 측면을 종합했어요. 법률적 측면의 학문들과
경제적 측면의 학문들과 기술적 측면의 학문들을 종합했다. 이걸 복합 개념이라 그래요. 이 복합 개념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과 경제를 묶어서 무형, 기술은 유형이니까 유무형적 측면이라고 한다. 이게 부동산학의 학문적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학 보지 맙시다. 부동산학 보지 말고 이거 봅시다. 이거 부동산 시험은 여기부터 나오니까 그럼 저랑 지금부터 뭐를 볼 거냐면 부동산을 볼 거예요. 부동산도 복합 개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잡겠습니다. 칠판 잘 보세요. 그럼 저랑 여러분들이랑 지금 한번 해봐야 될 내용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럼 과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3대 측면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법률적 측면,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 세 번째는 기술적 측면. 참고로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기술적, 물리적 뭐 같은 말입니다. 배운 거 한번 써먹어 볼까요? 법과 경제는 한 번에 묶어서 무슨 측면? 무형적 측면. 기술적 측면은 무슨 측면? 유형적 측면. 그래서 유무형적 측면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럼 이때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고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는 좁은 의미이고요. 광의는 넓은 의미입니다. 협의는 좁은 의미, 광의는 넓은 의미. 협의의 부동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토지와 규정착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민법 99조 1항에서 하는 얘기예요. 99조 1항.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기 민법 시간에 보면 지금은 안 받으셨겠지만 나중에 민법 법전을 받거든요. 법전이라 받았는데 그 민법 법전 받으시면 그 99조를 한번 찾아보세요. 심심할 때, 아주 심심할 때 보시는 거예요. 그럼 99조 1항에 보시면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규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토지와 규정착물만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99조 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토지와 규정착물 말고는 다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9조가 2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1항은 부동산은 토지와 규정착물을 말한다. 2항은 그 외에는 다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법은 이분법이야. 토지하고 정착물만 뭐고 부동산, 나머지는 뭐 동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하고 그 위에 있는 정착물만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협의의 부동산. 좁다, 좁은 의미. 그럼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자. 광의, 넓을 광자를 씁니다. 넓을 광자를 쓰면 아까 얘기했던 토지와 그 정착물, 협의의 부동산 당연히 들어가고 여기다가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칠판 잘 보고 개념 정리 이렇게 합시다.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는 건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함으로써 등기나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원래 부동산은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을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준하여 취급한다는 것은 부동산처럼 취급해주겠다는 거예요. 준한다는 말은 의지해준다 그래.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계가 있고요. 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칠판 한번 보시고 개념 접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동산이 있고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계가 하나 있고요. 시계가 하나 있고요.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가 묻습니다. 시계 이거 누구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냐면 내 건데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왜 네 거야? 왜 네 거야?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부에 자기 거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널리 알리는 수단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갖다 우리는 공시방법이라 그래요. 공시방법. 아마 저기 공시법 시간에 배우셨을 거니까. 그러니까 동산은 공시방법이 점유입니다. 점유. 근데 부동산은 예컨대 이 부동산 내 거야. 왜 네 건데?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 점유하고 있잖아.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 뭐 해줘야 되냐면 등기부 떼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다 내 거지 이게. 등기부 떼서.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 또는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동산과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동산은 공시방법이 점유고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 등록입니다. 근데 동산들이 다 점유하고요. 부동산들이 다 등기 등록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동산들 중에 건방진 동산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좀 건방져도 되는 게 일단 비싸요.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두 번째는 덩치가 커요. 그래서 일반 동산들처럼 점유로 공시하기 싫은 것이 어떤 애들이 있냐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우리 재단이란 말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중개사법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수업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재단이란 건 이제 공장에 가면 공장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위에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옆에 지게차 왔다 갔다 하고, 그 밑에 기계 공구들, 그 다음 주차장 부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집합물로 묶어요. 그래서 공장재단이라 그래요. 재단이란 말은 좀 어려우시면 집합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전부 다, 모든 것. 공장재단, 광업재단. 마지막으로 어업권, 임목. 이런 애들은 일단 아까 제가 얘기했던 민법상에서 말하는 토지와 거정청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상에서는 얘네들은 뭘로 분류하냐면 동산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토지와 거정청물 아니니까. 근데 얘네들은 동산과 똑같이 점유로 공시하지 않고요. 부동산과 똑같은 공시 방법인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합니다. 따라서 얘들은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그러니까 부동산처럼 취급해 줍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부동산은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당권. 동산은요,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당포 가서 스마트폰 맡겨놓고 돈 빌려오는 거는요, 질 잡힌다 하지 저당 잡힌다 하면 안 됩니다. 저당은 부동산만 돼요. 동산은 질권 설정이 가능하지 저당권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처럼 취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컨대 자동차 같은 경우, 자, 대답하시죠. 자동차는 민법상 토지와 거정청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다. 근데 얘는 공시방법이 점유다, 등기 또는 등록이다. 등기 또는 등록이다. 그럼 얘들은 무슨 부동산이라서? 준부동산이라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누가 아니 자동차는 부동산도 아닌데 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거 준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준부동산이 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것들. 그래서 원래는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하지 마시고요. 어업권 임목하지 마시고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까지는 따라해보세요.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나머지는 그냥 기타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기타. 그래서 우리 준부동산 3종 세트는 어떤 거 있어요? 기계 있고 재단 있고 기타 있다 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지워버릴 거예요. 다 지워버릴 거예요. 자, 대답해 주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견기가 나와야 되겠죠.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딱 두 개 있습니다. 무슨 부동산하고? 협의하고 광의. 협의는 어디서 말하는 부동산이에요? 민법. 그래서 법이에요. 민법이니까. 민법상 부동산은 누구와 누구? 토지와 그 정착물. 근데 준부동산까지 더해지면 무슨 부동산? 광의가 됩니다. 여기다가 협의받고 준부동산이 더해지면 광의 부동산이 됩니다. 준부동산은 뭐로 공시해야 돼요? 등기, 등록. 부동산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시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이고, 어떤 종류가 있다? 기계, 재단, 기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준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좁은 의미의 부동산인 협의 부동산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인 광의 부동산으로 부동산을 구분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법률적 측면에서의 구분이지 경제적 측면에서 구분이 아니다. 이거 다 기억하시고, 그럼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아니 쌤 이걸 다 외워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은요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됩니다. 아니 언제까지 다 외워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는요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독하지 말고 다독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냥 단순히 암기하지 마시고요.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요 개념들이 경제적 개념으로 간다는 것을 전부 다, 진짜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암기하게 됩니다. 자, 칠판 한번 보죠. 자, 경제 활동하는 곳이 어딥니까? 그렇게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시장 하시면 돼요. 시장. 경제 활동하는 곳은 시장이다. 여러분 시장에 가면 누가 있어요? 시장에 가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전의 일들은 제가 다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해도 다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시장에 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요자와 공급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 시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장에 누가 있어요? 그러면 방금처럼 뭐 상인도 있고, 그죠? 아저씨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학문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시장은 누구와 누구가 만나는 겁니까?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 시장이다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다시 한 번 더. 다시. 제가 물으면 대답하세요, 물으면. 경제활동 하는 곳이 어디예요? 시장은 누구와 누가 만나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 시장입니다. 수요자들은 공급자들에게 뭘 주느냐? 얘들이 뭘 주냐면요. 돈 줍니다, 돈. 수요자들은 공급자에게 돈을 준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우리 교재가 한 800페이지 교재가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800페이지 교재짜리에 돈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도 없어요. 한 글자도. 돈이라는 글자가. 그러면 돈은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항상 돈은요. 내 돈하고 남의 돈으로 구분됩니다. 내 돈과 남의 돈. 회계학에서 내 돈을 뭐라고 하냐면 자본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본. 자본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해요. 남의 돈을 뭐라고 하냐면 부채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부채. 이걸 합쳐서 자산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산. 그럼 시험에 나올 때는 뭐로 안 나오고, 돈으로 안 나오고, 내 돈, 자본, 남의 돈, 부채, 합쳐서 자산.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자산 규모가 큰 회사라고 해서, 물론 뭐 부채도 능력이긴 하지만 자산 규모가 큰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자산 규모가 크긴 큰데 자본보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 자산 규모가 큰 회사는요, 부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규모 중에서 자본이 많아야지 좀 이렇게 튼실한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럼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뭘 제공하느냐? 상품을 제공합니다. 이게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돈 주고 얘는 상품 주고 그래요. 근데 상품이라는 게 절대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상품은 어떻게 나오는데? 생산 요소를 일단 투입해야 돼. 특히 부동산 시장은 그래.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소비해요. 그럼 이 소비재가 되는 거지. 이걸 뭐 생산재 그러기도 해요. 그럼 생산재 투입해서 소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품으로 시장에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생산 요소라는 글자를 읽을 때는요, 여러분 숫자 3을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숫자 3. 그럼 생산 요소 하지 말고 생산의 뭔 요소? 3요소. 생산의 3요소는 어떤 것이 있어요?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나?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배울 것 같은데, 생산의 3요소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 생산의 4요소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 경영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어제 했던 것도 기억 못할 건데 학창시절에 했던 거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입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학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토지니까 토지만 기억합시다. 토지는 대표적인 뭐다? 생산 요소다.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거기 살고 있어. 살고 있는 그 건물은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주택.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생산 요소와 소비재의 관계는 마치 밀가루와 빵의 관계입니다. 밀가루와 빵의 관계.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내가 직접 소비하는 대상이 되는 건 뭐고? 소비재고. 그 놈을 소비하기 위해서 투입되어야 될 놈이 뭐다? 생산 요소라는 겁니다.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 저기 그 배고플 때 빵 먹나요? 아니면 밀가루를 퍼먹나요? 배가 아무리 고파도 밀가루를 퍼먹지는 않죠. 빵을 먹습니다. 그럼 빵은 뭐가 되는 거죠? 소비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빵을 소비하려니까 뭐가 투입된다? 밀가루는 생산 요소가 투입되는 겁니다. 질문. 주택에서 잠 잡니까? 토지에서 잠 잡니까? 주택에서 잠. 물론 토지에서 잠을 잘 수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돌아가 있다는 단점이 있죠. 요즘 너무 춥잖아요. 그죠? 영하로 막 내려가고. 그러니까 주택을 소비하는 겁니다. 근데 주택을 소비하려니까 토지라는 생산 요소가 투입이 돼야 돼. 자, 근데 잘 보세요. 주택을 3년간 소비했어요. 이 주택을. 소비하다가 갑자기 둘째가 누나랑 같이 잠을 못 자겠다. 사생활을 보장해달라. 방을 한 칸 더 달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지금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고 더 큰 평형대로 이사를 가야 되겠지. 맞죠? 그럼 내가 뭐 하다가 소비하다가 시장에 내놓는 순간 거래 대상이 되는 뭐가 된다고요? 상품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상품이란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3단계를 거치더라는 겁니다. 일단 뭐 투입. 생산 요소를 투입하고 내가 그걸 뭐 하다가 소비하다가 그 다음에 상품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제가 다 지워버릴 거예요. 지워버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 푸시다가 경제란 말이 딱 뜨지 않습니까? 경제란 말이 딱 뜨면 두 글자를 떠올리시는 겁니다. 경제활동하는 곳 어디? 시장. 시장은 시장에 가면 누가 있어요? 이게 교육의 효과입니다. 교육의 효과. 불과 5분 전까지 시장에 아저씨 있다, 아줌마 있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으니까 시장에 수요와 공급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 시장인데 수요자들이 공급자들에게 뭘 줘요? 수요자들이 공급자들에게 뭘 주냐고요? 돈을 주잖아요. 돈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뭐야? 자본, 부채, 자산 이렇게 나온다. 맞죠?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뭘 주는데 상품.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 뭐 투입?
생산 요소 투입, 뭐 하다가 소비하다가 상품으로 나오는 거다.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혹시 돈에 관련되는 개념, 뭐 자산, 자본, 부채가 나온다든지 상품이 나오게 된 배경,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다 경제적 측면입니다. 알겠죠? 예. 외워진 거죠? 예. 이번엔 기술적, 물리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리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미리 말씀드립니다. 얘네들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 외울 필요가 없냐면요. 자, 제가 아까 기술적 측면은 무슨 측면이라고 그랬죠? 유형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예, 가능하면 대답하세요. 예. 눈으로 여기 위치 좋네, 위치 나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는 거. 여기 위치 좋은지 나쁜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얘가 3층짜리인지 5층짜리인지 7층짜리인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그걸 공간이라고 그래요. 공간. 이 공간 덩어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눈으로 자연 환경이 어떻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다 눈으로 확인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딱 나왔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자연, 뭐 공간, 위치, 환경 이런 것들이 나오면 기술적 측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우리 집에 2번 나왔어요. 최근에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다음에 1번에 자산, 2번에 자본, 3번에 생산 요소, 4번에 소비재, 5번에 자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답은 뭐가 되죠? 자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보자, 다 자네. 그리고 막 체크하고 막 그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외워서 맞춘다기보다는 어떤 감각적으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3대 측면이니까 법경기가 나오고 법률적 측면은 일단 민법 나와야 되니까 토지와 거정 청물하는 협의 여기다가 등기 등록의 공시범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기로 했던 기계재단 기타 준부동산을 더해서 광의 어쨌든 협의 광의는 법 자산 자본 부채 같은 거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뭐 이런 것들은 경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런 것들은 기술 또는 물리적 측면 이거는 유형적이니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 딱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복합부동산이라는 걸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시판 한번 보세요. 복합부동산 이 모르면 큰일 납니다 진짜. 복합부동산 자 시판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한테요 부동산을 그려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부동산 그려보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본다? 독립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부동산을 그려봐라. 그럼 미국 사람들은 부동산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뭐 위에 뭐 있는 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 이렇게 그립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그립니다. 일체로.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법이 그래요. 법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그래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적으로 다룹니다. 법률적으로. 그럼 자,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따로 두고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속해 있다가 경매라든지 또는 다른 기타 사유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다니까. 토지는 갑이 가지고 있고 건물은 을이 가지고 있고 그럴 수 있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미국에서는요. 유럽에서는요. 토지와 건물은 원래 하나의 공간 덩어리를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로. 이걸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는 거지. 예컨대 미국에서는 이제 토지는 스미스가 가지고 있고 건물은 브라운이 가지고 있고 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은 하나로 보니까. 일체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미국 친구 있으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미국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 마이 갓. 그죠? 예. unbelievable.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절대로 그들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는 달라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독립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미국에서는 일체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요.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요. 활동. 자,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활동이 뭐냐면 사고 파는 활동을 거래 활동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중개사한테 맡기는 게 중개 활동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얼마인지 판단하는 걸 감정 평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자, 중개업소에 갔어요. 업소문 활짝 열고 갔어요. 그래서 중개업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집 좀 팔아주세요. 그랬습니다. 그 중개업자 깜짝 놀라면서 오, 집만 파시게? 땅은 안 파시고? 그런 얘기를 하는 중개업자는 없습니다. 보통 집 팔아달라면 땅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보통.
감정평가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집이 얼마인지 좀 감정평가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집만 평가하시게? 땅은 안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같이 평가해 줍니다. 보통 같이 사고 팔고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보통 뭐 할 때는 부동산 활동할 때는 어떻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더라? 일체. 어떻게 중개되더라? 일체. 어떻게 감정평가 되더라? 일체. 그럼 이걸 부르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이 한꺼번에 있는 걸 부를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복합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부동산이요? 복합부동산.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시간 이전에 있었던 일은 다 용서하겠다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입니다. 이 시간부터는요. 부동산 그리세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렇게 그리세요. 여기 다 우리나라 사람 맞죠? 미국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예. 시민권자도 괜찮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보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법으로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보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보는 겁니다.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볼 때 우리는 이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하고, 복합부동산은 법률적으로 보는 개념이다. 활동상의 개념이다. 활동상의 개념이지 법률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독립이고요. 일체로 보는 걸 복합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닌 무슨 개념이다? 활동상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복합부동산이라는 건 누구랑 누구를,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취급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했어 안 했어요 방금? 했죠? 잠깐 일로 오실래요? 네. 아까 무슨 부동산을 배웠습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배웠습니까? 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무슨 측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또는 유무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선생님 헷갈려 죽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법경기가 뜨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개념의 부동산. 알겠죠? 예, 근데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취급하는 건 복합부동산이에요. 복합부동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랑 참으로 이제 한번 구분해 보는 겁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니까. 법경기가 뜨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취급하는 건 무슨 부동산이다? 복합부동산이다. 근데 요게 지금은 안 헷갈리시겠지만 가까운 장래에 그리 멀잖아요. 가까운 장래에 헷갈릴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뭐라고 하냐면 법경기가 뜨면 복합부동산이죠? 그러면 맞다 그래 맞다. 법경기는 복합부동산이죠? 그럼 맞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얘기했다. 네가 그렇게 했고 저한테 이제 옛날에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법경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취급하는 게 복합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는 좀 이따 공부합시다. 토지는 좀 이따 우리가 토지 엄청나게 볼 거예요. 우리 뭐 볼 거냐면 지금 정착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정착물을 먼저 보자는 겁니다. 토지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정착물. 그럼 지금부터 저랑 여러분들이랑 정착물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착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제목을 제가 부동산 정착물 이렇게 달아볼게요. 부동산 정착물. 자, 정착물이라는 게 있고요. 그냥 단순 동산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진짜 정착물은요 부동산과 운명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운명을 같이 한다는 말은 부동산의 뭐다? 일부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부동산이 팔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정착물도 매수자한테 똑같이 소유권이 이전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동산으로 취급되는 것들은 부동산으로부터는 완전히 독립적인 거예요. 독립적인 거. 그래서 부동산이 팔리더라도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제가 칠판 잘 보세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제가 칠판에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변기예요. 변기인데 변기는 정착물일까요? 동산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지 마요. 대답하지 말고 대답하지 말았는데 굳이 대답해도 틀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대답하지 말고 변기는 정착물일까요? 동산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정착물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반 주택에 그러니까 아파트나 빌라나 단독주택에 설치가 되어 있는 변기라면 정착물이에요. 설치가 되어 있는 변기라면. 그럼 부동산이 뭐고? 일부고 이 부동산 팔리면 변기 소유권 매수자에게 같이 이전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은 이사갈 때 변기대가 만든다는 거예요. 이사갈 때 변기대가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삿짐 센터에 변기 같이 오는 경우 못 보셨잖아요. 왜냐면 변기는 정착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얘가 어디냐면 지금 변기 가게예요. 변기 가게. 그러니까 건축 자재 파는 데예요. 이 변기 말고도요. 상당히 많은 변기들이 지금 진열이 돼 있어요.
그럼 그 변기는 뭘로 봐야 되는 겁니까? 동산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맞죠? 예. 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부터 뭐한 거고, 독립적인 거고, 혹시 이 상가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 하더라도 변기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변기라도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뭐가 될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다. 부동산이 뭐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고, 그 부동산으로부터는 독립적인 걸 수도 있다.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집 팔아버렸을 때 같이 넘어가기도 하고 같이 안 넘어갈 수도 있고 똑같은 물건인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구분 기준. 구분 기준. 보통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 물건의 성격, 물건을 설치한 사람의 의도, 거래 당사자의 관계,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한 번만 따라 읽어보세요. 부착, 성격, 의도, 관계. 한 번에 부착, 성격, 의도, 관계. 시작. 부착, 성격, 의도, 관계. 부착, 성격, 의도, 관계. 부착, 성격, 의도, 관계. 요 4가지가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부착. 자, 견고하게 딱 부착이 되어 있어서 잘 못 되겠어. 정착물입니다. 쉽게 탈부착이 가능해. 요거 동산입니다. 예컨대 액자, 벽시계, 거울, 뭡니까? 동산입니다. 얼마든지 쉽게 탈부착 가능하잖아. 동산입니다. 이사 갈 때 그 거울 떼가셔도 돼요. 예. 벽시계 떼가셔도 되고요. 예. 액자 떼가셔도 된다고요. 근데 수도꼭지, 인터폰 알죠? 간혹 인터폰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 인터폴이 아니고 인터폰이거든요. 인터폰. 그 문 열어주는 거 인터폰. 그런 것들은 나사로 견고하게 딱 조여서 딱 부착이 되는 겁니다. 창틀 같은 거. 창틀, 인터폰, 수도꼭지. 이런 것들은 부착이 너무 견고하게 되어 있어서 제거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물건입니다. 걔네들은 뭐다? 정착물이다. 부착이란 말 이해되세요? 예. 쉽게 탈부착 가능하면 동산. 쉽게 제거하기가 어렵다. 정착물. 쉽잖아. 두 번째, 성격. 그 물건의 성격을 보면 돼요. 성격. 여러분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상이나 의자는 정착물일까요? 동산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대답하지 마요. 예. 정착물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니, 책상이나 의자가 이 동산이지 이게 어떻게 정착물이 될 수가 있어 하실 수가 있는데 성격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그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 제작이 된 것들이 있어요. 특별 제작. 딱 맞도록 정착물입니다. 아니면 동산이고. 예를 들면 일반 가정집에 있는 책상이나 의자는 동산입니다. 당연히 동산이지. 그런데 독서실용 책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독서실의 용도로 맞도록 특별 제작이 된 거예요. 학원용 책걸상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한번 봐봐. 앉아 있는데 지금 이게 학원용 책걸상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정착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독서실 사장님이에요. B라는 독서실 사장님한테 독서실을 넘겨버렸어. 같이 넘어갑니다. 정착물이거든요. 우리 학원 원장님이 다른 학원 원장님한테 학원을 팔아버렸어. 같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정착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물건의 성격상 그 위치에 맞도록 특별 제작이 된 건 뭐고? 정착물 아니면 동산. 의도. 왜 설치했는데요? 왜? 물어보면 돼요. 설치한 사람한테 가서. 설치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영구적이야. 이렇게 합니다. 뗄 생각이 전혀 없대. 의도가 정착물입니다. 일시적이야. 때 갈 거야 이거. 동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어컨이나 히터는 정착물일까요? 동산일까요? 라고 물으면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에어컨은요, 정착물이 될 수도 있고 동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착물일 수도 있고 동산이 될 수도 있다. 일반 우리 스탠딩 에어컨 이렇게 세워놓는 에어컨 있잖아요. 그죠? 그거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동산입니다. 이사할 때 떼가시면 돼요. 근데 천장에 이렇게 붙여놓는 시스템 에어컨 있잖아요. 몰라요? 시스템 에어컨 몰라요? 그런 에어컨은 정착물입니다. 떼가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거지. 정착물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관계. 자, 집 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임대인. 새 들어 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설치한 물건을 임대인 정착물이라고 하고요.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설치한 물건을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건 대답 한번 해보죠. 집주인이 설치한 물건을 뭐라고 부른다? 임대인 정착물.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설치한 물건은 임차인 정착물.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오피스텔이 하나 있습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 오피스텔을 부동산 소유자가 팔려고 중개업소에 내놨어.
내놓으니까 중개업자가 9천만 원 주겠대요. 부동산 소유자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시세를 알아보니까 1억이던데 왜 굳이 내 오피스텔만 9천만 원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주변에 1억에 거래되는 오피스텔들은 이제 오피스텔 안에 세탁기도 있고, 세탁기, 이거 세탁기예요. 예. 가스레인지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침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냉장고가 궁중에 떠 있어서 많이 놀라셨죠? 예, 냉장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예, 전자레인지도 있고, 그래요. TV도 있고, TV가 지하에 있어서 많이 놀라셨죠? 예,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만 들어가서 살면 되는 풀옵션이래요. 그래서 시세가 1억 정도 하는데 지금 당신 집에는 아무것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9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거금 500만 원을 들여가지고요. 이들이 다 설치했어요. 전부 다. 그랬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1억에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얘 갑이란 놈이에요. 이 부동산 소유자인데 이게 임대인이라고. 얘가 을한테 1억에 팔아먹었어. 팔아먹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사 갈 때 요건 이제 내가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떼어가겠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집주인 임대인이 설치한 건 정착물이에요. 근데 똑같은 물건이지만 새 들어 사는 사람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뭐다? 동산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 푸시다가 임차인 정착물이란 말이 있다면 이거는 뭐다? 동산입니다. 근데 동산으로 취급되는 것들이 세 가지 정도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임차인 정착물하고 뭐라고요? 임차인 정착물하고 두 번째는 경작수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작수확물. 경작수확물은 수확된 거, 그러니까 베어낸 걸 얘기합니다. 베어낸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식 중에 있는 수목. 가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로 심어지기 전에 잠깐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를 가식이라고 합니다. 가식.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영속성, 계속성이 없어서 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동산으로 취급하는 3종 세트 어떤 거 있습니까? 임차인 정착물, 그 다음에 경작, 수확물, 가식 중에 있는 수목은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한다. OX, X,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시죠?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6쪽. 교재 6쪽에 가시면 1번에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먼저 1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말이 나옵니다. 복합 개념까지를 네모를 빵 쳐주세요. 자, 복합 개념의 네모 치셨으면 그 밑에 1번에 법의 동그라미, 2번에 경의 동그라미, 3번에 기의 동그라미. 법경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1번, 2번을 묶으세요. 법과 경. 묶으신 다음에 앞에다가 무형이라고 쓰죠. 3번에 기술적 개념 앞에다가 쓰세요. 유형. 그래서 복합 개념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경기고요.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유무형이 됩니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옆에 보니까 협의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예, 거기 밑줄. 그 옆에 광이라는 표현도 있습니까? 예, 거기도 밑줄. 그리고 끝에 보니까 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예, 걔는 동그라미. 하셨나요? 예. 경제적 개념은 5개 다 밑줄.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기술적 개념도 다 밑줄.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내려오시니까 용어 정리에 복합부동산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예, 그거 복합이란 말에 네모를 빵 치세요. 복합이란 말 네모 치셨나요? 예. 첫 번째 줄에 토지와 건물을 일체 결합된 상태로 취급 밑줄하세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 결합된 상태로 취급까지 밑줄하시고 일체란 말에 동그라미. 그 옆에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활동의 동그라미. 활동. 일체 그리고 활동. 2번으로 내려가시니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뜹니다. 먼저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뜨는데 협의의 부동산의 첫 번째 줄에 토지 밑줄하시고 그 옆에 그 정착물에 밑줄하시고 그 옆에 가로 안에 민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 네모하세요. 민법의 네모. 자, 그럼 대답하세요. 협의의 부동산에는 무슨 법에서? 민법에서 말하는 누구랑 누구? 토지와 정착물.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 밑줄하시고 준 밑줄하세요. 그런 다음에 내려오신 다음에 용어 정리에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 있습니까? 예, 밑줄합니다.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
계속 밑줄 옵니다.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 그리고 한 줄 내려오시니까 가로 안에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있습니까? 예, 선박까지를 딱 끊으세요. 이렇게 딱 끊어. 끊어서 밑에다가 기계라고 쓰세요. 기계.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딱 끊으세요. 딱 끊으셔서 앞에다가 재단. 업권, 임목 밑에다가 그냥 기타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밑줄 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준부동산은 어떻게 해요?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어떻게 해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객체로요. 종류에는 기계, 재단, 기타가 있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4번. 부동산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예. 첫 번째 부착 방법의 부착 동그라미.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요. 부착 동그라미. 박스 안에 부착. 두 번째 성격 동그라미. 세 번째 의도 동그라미. 네 번째 관계 동그라미. 하셨어요? 예. 그 중에서 관계라는 부분만 체크를 하나 딱 해놓으세요. 관계 앞에다가. 자, 관계를 좀 보시면 앞쪽에 임대인 정착물은 뭐로 취급되고 정착물이고 오른쪽에 임차인 정착물은 그냥 정착물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기역, 니은, 디귿 3개 묶으시고요. 기역, 니은, 디귿 3개 묶으시고 밑에 니은만 읽어보겠습니다. 임차인 정착물, 임차인의 네모. 경작 수확물, 수확의 네모. 수확. 가식이나 이식 중에 있는 수목, 가식의 네모. 다시 동그라미 니은에 임차인 네모 하셨나요? 수확의 네모 하셨나요? 가식의 네모 했죠? 예, 윗줄 하세요.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동산 매매 시에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도 않는다. 윗줄 하시고 가로 열고 동산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놈들은 뭐로 취급해야지? 동산으로 취급해야지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번에 부동산의 용어 및 분류 여기부터는 조금만 쉬셨다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